자, 수행과제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결산 분계 주어진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1번은 소모품 정리 분계 일반 전표에 수동으로 해야 되니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있으며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4만 원을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이랬어요. 우리가 소모품의 자산 계정 과목은 바로 소모품이죠. 그러니까 차변의 소모품이 4만 원. 대변은 비용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대변이 소모품 B가 되는 겁니다.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취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날짜를 12월 31일로 고쳐주세요. 자, 9분 3번 차변에 소모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172번이 소모품이네요.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저교에서는 여기다가 소모품 정리분계라고 넣어줍시다. 소모품 정리분계 4만원 입력하시고요. 9번을 4번 대변으로 해서 이번에는 소모품 B입니다. 800번대를 골라야 돼요. 830번 저교에서도 네, 위에 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엔터로. 그리고 4만원 이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비 비용 취소. 자, 이제 자동결산이 남았는데 자동결산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숫자를 좀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우선 4번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1%를 계산하고 잔액의 1% 그리고 기존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추가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지 기존에 있는 금액을 빼가지고 입력해야 될 금액을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 잔액시산표를 보면은 대손충당금과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한꺼번에 딱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합계 잔액시산표 열어보겠습니다. 합계 잔액시산표 12월로 조회를 합니다. 12월 31일로요. 자, 합계 잔액시산표는 월계표, 일계표처럼 중앙에 계정 과목이 있어요. 중앙에 계정 과목이.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계정 과목에서 외상매출금을 먼저 찾아봅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이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의 1%에서 기존에 설정된 그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잔액은 대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곱하기 1%를 해서 그 금액에서 요 82,000원을 빼면 추가로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2,926만 5천원의 1%는 어떻게 계산해요? 뒤에서 동그라미 2개만 지우면 1%가 되는 거죠. 물론 1%를 계산을 해도 됩니다만은 그냥 동그라미 2개만 지우면 1%예요. 29265 0 이만큼이죠. 29만 2,650원이 되는 겁니다. 29265 0 거기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82,000원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82,000원 이렇게 계산기로 빼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책상 위에 A4 용지 한 장을 놓고 시험 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숫자를 적어두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책에다 적어두면 되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그 밑에다가 210650, 예, 요 210650을 우리는 지금 책으로 연습하니까 요 밑에다가 여러분이 여기다 적어 놓으시면 되죠. 바드러움도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바드러움이 예상 매출금 밑에 있죠. 잔액 차변에 있습니다. 350만 원. 그러면 저기에 1%는 35000이죠. 35,000원이죠. 뒤에 0 2개 지우면 1%예요. 거기에서 바드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이미 설정된 것이 여기 24,000원이 있잖아요. 대변 잔액. 그걸 빼주는 것이 추가 설정 금액이에요. 빼기 24,000원. 그러면 11,000원이 되죠. 11,000원을 역시 메모해 둡니다. 바드러움 밑에다가 11,000원 메모해 두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보충법이라고 해놨죠.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추산액 300만 원을 전부 입력을 해야 될지, 그 선납세금이 있으면 빼야 되니까 선납세금을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당좌 자산 안에 선납세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중간 애납이나 그 다음에 예금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당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없으므로 이 300만 원 모두가 미지급세금이 됩니다. 선납세금이 있으면 그것만큼은 미지급세금이 아니니까 미리 냈으니까 그걸 빼야 되겠지만 그것은 없다.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여기 있는 자료를 해결을 하러 가는 메뉴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 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는요, 여기 결산 재무제표 안에 있죠. 메뉴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하시면 위에 결산 일자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결산이냐 이걸 넣어주는데 1월부터 12월이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 경비 선택이라는 이런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여기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이 하얀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은 451번 상품 매출 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이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는 제품 매출 원가의 경우는 이걸 입력해요. 제품 매출 원가의 경우는. 근데 상품 매출 원가는 그냥 확인 누르면 넘어갑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양식이 손익계산서하고 아주 유사한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 돼요. 자, 맨 위에서 매출액이 나오죠. 우리 손익계산서도 맨 위에 매출액 나오잖아요. 이렇게 커서가 긴 막대로 되어 있는 곳은 입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엔터를 치면서 천천히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갈 때는 이제 방향키로 올라가도 되고 아래로 내려갈 때 화살표로 내려가도 됩니다만 엔터로도 내려갑니다. 네, 엔터로도 내려가는데 어디에서 셀 속으로 쏙 들어가냐면 입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셀 속으로 쏙 들어가요. 커서가. 그러면 첫 번째 쏙 들어간 자리가 어디냐면 기말상품 재고액 자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려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예, 여기다 2천만 원을 입력하면 저 위에 상품 매출원가가 2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재고만큼을 빼주기 때문에 요 매출원가가 줄어드는 겁니다. 엔터 해볼까요? 예, 아까 6,350에서 4,350이 되죠. 재고 금액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원가 관련된 데이터 3개가 여기 나란히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 1,050만 원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 5,3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6,350이죠. 거기서 2,000을 뺍니다. 그래서 4,350이 매출원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로 이게 금액이 갈 거예요. 좀 이따 분계, 전표추가 늘으면 분계가 한꺼번에 만들어지니까요. 지금 이제 전표추가는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도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어디서 쏙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판매관리비가 여기 다 넘어와 있죠. 그런데 판매관리비의 퇴직급여는 아직 입력이 안 돼 있어요. 퇴직급여라는 것은 퇴직급여로 추가 설정할 금액이 얼마인가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가 지금 6기이기 때문에 매년 퇴직금을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해 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주어진 자료에 퇴직급여 계산을 안 해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원래 설정을 안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회사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냐면은 퇴직연금에 가입을 했는데 퇴직연금에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대해서는요, 아마도 우리 FAT 1급 교재에서 만약에 좀 빠져 있으면 나중에 TAT 2급 교재에서 그 부분이 따로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때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 3일 패션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을 안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냥 내려가세요.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도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만나죠.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숫자는 우리가 이미 계산을 해 놓은 것을 우리가 저장을 해 두었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여기다 입력해 주도록 지금 한번 메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해 보시면 메뉴 몇 개가 보입니다. 그 중에 기타 속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장해 두었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250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3,633,334, 비품에 대한 거 5,632, 합계가 6,688,965 이렇게 이것을 반영하겠다 하고 밑에다가 결산 반영이라는 요 단추 만들어 놨거든요. 요걸 눌러 주십니다. 그러면 성공하였습니다 라고 나오죠. 확인 단추 눌러 보시면 그 6,688,936만큼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으로 나누어서 여기 입력이 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대손상각 입력하는 난을 만납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숫자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 난에다가 210650 엔터 하시고, 받으러움 난에다가 11,000원 엔터 하시고, 선급금에 대한 대손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워두시고 아래로 또 내려갑니다.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지나서 영업의 비용 지나고 조감법상 특별상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세법 중에 조세감면 특별법이라고 하는 세법이 있어요. 이 조세감면 특별법은 법인에 대해서 특별히 감가상각을 더해주거나 어떤 상각, 비용으로 더 특별히 인정해주는,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 이러한 수도권에 있다가 저기 전라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발전이 좀 안 돼 있는 지역으로 이제 기관이 이전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고 그러죠. 그때 받는 세제 혜택이 대부분 조세감면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대한 특별 상각이라든가 차량 운반구, 비품에 대한 특별 상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회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상각은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이제 마지막에 법인세 계상이라는 항목을 만납니다. 거기서 커서로 쏙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300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수행 5번에 있는 법인세 추산액 300만 원을 여기다 입력해. 그러면 요 300만 원이 이제 미지급세금으로 부채로 인식되고 차변의 법인세 비용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데이터에 한해서 여기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숫자를 다 입력했습니다. 이것을 전표로 만들 때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 요 단추를 눌러주는 거예요. 네, 추가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팝업창이 나오죠.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전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러 일반 전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간에 소모품 정리분계 하나 1번 전표로 보이죠. 여기에서 저 상단에 보이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상단에 있는 조회를 누르면 12월 31일 화면이 다시 한번 바뀌면서 2번 전표, 3번 전표, 4번 전표, 5번 전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2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의 차변이 결차, 2번의 대변은 결대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차도 차변이하고 같은 거고 결대는 대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결차, 결대의 구분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넘어온 분계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차변, 대변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아까 기말 상품 재고액에 2천만 원을 넣어가지고 상품 매출원가가 43,500이 되는 것을 확인했죠. 그 분계가 뭐냐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비용 발생, 대변의 상품 자산 감소. 이 분계를 저교에서 보다시피 이런 분계를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라고 그래요. 상품을 상품 매출원가로 대체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결산 때 한 번만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전표를 보십시오. 3번 전표는 4줄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차변은 비용 발생이에요. 감가상각비. 차변은 비용 발생, 감가상각비. 금액이 6,688,965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별로 나눠져야죠. 차감 계정이니까. 그래서 203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2번이 건물입니다. 그 건물의 차감 계정으로 203번이에요. 그 다음에 209번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8번이 차량 운반구입니다. 그래서 209번이 차량 운반구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212번이 비품입니다. 그래서 그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213번이죠. 이와 같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다음 계정 과목으로 나누어져서 3개가 대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거래후 결합관계로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비용 발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자산의 감소라고 하시면 돼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산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은 자산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의 전표를 보게 되면 3줄로 되어 있습니다. 차변은 대손상각비, 800번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대변이 2개로 나누어지죠. 109번은 108번인 외상매출금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 그리고 111번은 110번이 받을 어음입니다. 그 다음 코드인 111번이니까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여러분 대손충당금도 자산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발생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결차, 차변이 법인세, 비용 발생이죠. 300만 원이 이게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로 표시가 될 것이고요. 대변 미지급세금, 부채죠. 네, 재무상태표에 유동부채 쪽에 미지급세금 300만 원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숫자를 쫙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분계를 말이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분계잖아요. 이게 결산 분계라는 게 이거는 1년에 한 번 하는 분계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분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숫자만 딱 넣어가지고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개발을 해놨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동화된 내용을 다 여러분이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네, 그게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실무에 가서 도전 스마트 A를 써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보통예금 거래내역은 은행과 연결해가지고 보통예금의 통장을 정리하는 분계를 자동으로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한 거에 대한 분계는 국세청 홈택스하고 연결해가지고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거, 신용카드 우리가 수취한 것들에 대한 분계를 자동으로 하고, 네. 자동으로 한 것 중에서 고쳐야 될 것은 있어요. 고쳐야 될 것들 쭉 점검하면서 이건 잘못됐구나 고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우리가 이 사무자동화가 된지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예, 우리가 사무자동화 시작한 것이 저도 옛날에 사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0년대에 모 기업에 다녔었는데 그 80년대에 바로 사무자동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전 사무자동화가 빠른 편이에요. 예, 늦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사무자동화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자동화가 이렇게 회계만 자동화된 게 아니라 영업, 생산, 네, 물류 전부 다 그때부터 다 자동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80년대에 이미 사무자동화가 끝났고, 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이제 90년대, 2000년대까지 사무자동화를 이제 그때까지도 늦게 도입을 했겠지만은 우리 전산회계도 이게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우리 상업고등학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업고등학교가 정보화고등학교로 간판들이 많이 바뀌죠. 예. 상업부기를 가리키고 공업부기를 가리켰는데 그거는 이제 장부에 기장하는 중심으로 해서 회계를 가리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회는 전부 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쓴단 말이죠. 프로그램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과도 바뀌고 학교 명칭도 바뀌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제가 봐왔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2023년도이지만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지만 사람의 이 간섭이 없이는 이 프로그램 스스로는 완결할 수가 없어요. 결산을. 그래서 우리가 회계실무자 양성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도전 프로그램이 됐던 세무사랑이 됐던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또 세무신고다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 앞부분에서 했습니다만은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에 맞는 기준으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결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을 본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교재에서 주어진 3일 패션의 결산 작업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풀이를 쭉 보시면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했던 게 다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24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장부를 마감하자. 장부를 마감하는 절차가 여기 나와 있어요. 데이터 체크를 하고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 수정 분계를 했기 때문에 분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계잔액사항표에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요거는 불일치하면 조회할 때 불일치한다고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차변 대변의 합계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게 이제 합계잔액사항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을 마감을 할 거예요. 지금 마감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계잔액사항표를 지금 한번 보시죠. 합계잔액사항표 조금 전에 우리가 열어놓은 게 있으면 거기서 보셔도 되고 새로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장부 마감에 대해서 이론 공부하실 때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매출원가 비용이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비용들이 여기 매출원가부터 판매관리비 비용, 그 다음에 법인세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지금 잔액이 있잖아요. 비용이. 근데 여러분 그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비용을 잔액을 그대로 놔두질 않죠. 비용을 전부 손익계정에 어디로 가져가냐면 차변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비용을 임시계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조금 이따 여기에 손익이라는 계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장부마감 하고 나면은 손익계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 매출원가하고 여기 판매관리비하고 여기 법인세하고 이걸 전부 더해 가지고 손익계정 차변으로 딱 가지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0, 공백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있는데요. 수익은 여기에서 상품 매출 요게 수익이에요. 상품 매출 요게 수익입니다.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것도 없어져요. 비어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 강의 들으실 때 회계의 순환 과정, 여러분 그 연습하는 단계에서 자, 이제 장부를 마감합니다 하면서 자, 수익은 전부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시키는 회계 처리를 합시다. 또 손익계정 차변에 비용을 대체시키는 분계를 합니다. 그런 대체 분계를 하고 갖다 옮겨 적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작업을 지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손으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우리 교재로 말하면 24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손익계정의 마감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계정은 단기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차기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잔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나 저 위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손익계산서에서 합계잔액사항표에서 봤던 상단에 있었던 자산부채 자본은 그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냥 그건 놔두고 수익과 비용은 잔액을 옮겨야 돼요. 옮기는 곳이 집합손익계정, 임시계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집합손익계정으로 대체하여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감하는 작업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요 메뉴로 들어가 가지고 상단에 있는 이 점표 추가를 눌러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점표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 수익과 비용 계정이 손익 대체 분계가 일어납니다. 손익 대체 분계라는 것은 아까 그 집합 손익이라는 거 있죠? 요 집합 손익. 이 계정으로 대체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수익과 비용이. 요 수익과 비용이 손익 계정으로 옮겨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분계를 만들어 주는 게 이 점표 추가. 어디에서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가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일반 점표가 더 늘어나겠죠, 이제. 그 12월 31일 결차 결대가 5번까지가 갔는데 그 밑에 6번, 7번, 8번이 만들어질 거예요. 요걸 해볼 거고요. 예, 지금 그 분계가 이 분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익 계정 차변에 적고 대변에 손익, 차변의 손익, 대변의 비용, 이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손익 계정의 차액이 뭐예요? 그게 당기 순이익인데 그것을 자본으로 가지고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래서 손익 계정에 차변에 잔액이 생길 거예요. 차변에. 대변의 이익이 더 크니까 그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대변에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 계정의 그 당기 순이익 부분에 들어가야 될 그 계정 과목은 이거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가는 거다 이겁니다. 자본. 자, 결산. 네, 결산에 관한 여러분 NCS 평가 문제 낼 때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답이 되는 문제를 제가 하나 냈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답입니다. 답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 처리 시험 보실 때 어디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인가 어디겠어요? 손익계정 그려놓고 괄호를 메꿔라 하면 그 자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예. 그 손익계정을 보시게 되면은 대변에 수익이 몇 개가 적혀 있을 것이고 차변에 뭐 비용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급여, 뭐 복리후생비 이렇게. 근데 맨 밑에 괄호 쳐놨어요. 그 괄호가 차액이 뭐 얼마 있었는데 그 차액이 뭐냐면 비용보다 수익이 많은 금액, 그 차액이에요. 그게 어디로 가요? 지금 이겁니다. 손익계정의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될 계정 과목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자본에 해당되죠.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나면 어디로 가요? 이익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자본으로 유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의 마감은 전기 2월,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건데 우리가 이 교육용 프로그램에서는 차기로 2월이 되지는 실제로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마감이라는 단추를 한번 눌러는 보겠는데요. 마감이 실제로 안 된다라는 거는 이제 이제 한번 해볼 거고요. 예, 차기로 2월 된다. 예, 차기 2월 또 내년 장부에는 전기 2월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마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자, 여기 순서 나와 있네요. 자, 수행 1번 데이터 체크를 이용해서 오류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 관리라는 요쪽 메뉴에 보시면 데이터 체크라고 여기 있어요. 네. 혹시 오류가 있는지 데이터 체크 누르셔가지고 검사 시작 저 위에 있네요. 검사 시작. 현재 데이터 상에 발견된 오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자, 데이터 체크는 이제 끝났고요.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수행 2번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대차가 차이가 없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열어놨었는데 합계전액시산표, 예, 만약에 차익이 있다면은 빨갛게 표입니다. 차익이 발생했다고. 예, 합계전액시산표 차익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차변의 잔액의 합계, 여기 대변의 잔액의 합계, 즉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합계의 합계도 일치해야 돼요. 요렇게 두 개가 일치하고 요 두 개도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변해지는 것을 볼 때는 자산, 부채, 자본은 이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품 매출, 요 수익과 수익의 잔액과 상품 매출원과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의 잔액들, 법인세의 잔액은 없어질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없어진다. 다음에 수행 3번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확인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조회하여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클릭하여 손익대체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당기 처분 예정일은 24년 2월 27일로 입력하고 처분 확정일은 23년 2월 27일로 이 날짜는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을 확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확인을 하라고 그러냐면은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란이 있거든요. 그것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그래도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손익계산서를 미리 가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네,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당기분인데요. 이제 매출원가도 제대로 다 들어왔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잘 계산됐고요. 당기순이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요 숫자를 기억해 주자 이겁니다. 47,453,285. 예. 이것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확인했으면 다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메뉴는 여기 손익계산서 밑에 있어요. 이걸 클릭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우선 당기순이익이 맞는가부터 보세요. 당기순이익 여기 6번에 있습니다. 47,453,285죠. 맞죠? 오른쪽에 있는 요 당기순이익은 전기 겁니다. 네, 단기 것만 확인하시고. 자, 여기 처분 예정일 여기다 입력합니다. 2024년 0227. 그 다음에 처분 확정일, 네, 2023년, 네, 2월 27일이죠. 그러면 이제 2023년 2월 20 주주총회에서 전기분에 대한 이 전기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처분 내역이 있으면 여기다 입력을 했을 거예요. 주식, 현금 배당 얼마 했고, 주식 배당 얼마 했고,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적립했고, 이런 것 등을 여기다 입력했을 텐데, 그게 없는 모양이에요. 없으니까, 처분 내역은 그냥 무시하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할 것은 전표 추가를 지금 해야 손익계정을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눌러볼까요? 전표 추가 누르면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조금 있다가 전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4번. 이제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을 2월 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 메뉴는 어디 있느냐면은 전체 메뉴에 가보시면은 마감 후 2월 요겁니다. 마감 후 2월. 네, 클릭해 볼까요? 네, 마감 후 2월을 제외한 다른 입력 화면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른 거를 종료해라. 네. 뭐 한번 다 종료해 보죠. 종료를 다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네. 열어놓은 게 엄청 많네요. 야, 원래 이제 종료해놓고 하는 게 원칙이니까 되지는 않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감 후 2월 눌러서 지금 마감 후 2월 되는 항목이 뭔가를 보세요. 환경 설정도 2월이 되고 내년으로 그대로 옮겨가고 거래처도 그대로 가져갈 거고 부서나 사원 등록했으면 그것도 가져갈 거고 계정 과목이나 적요 등록한 것도 그대로 내년으로 가져갈 거고
고정자산 등록한 것도 차기로 그대로 가져갈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원가명세서,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내년도 거. 그러니까 2024년도 게. 네, 그게 2월 작업이에요. 7기로 2월 한다 이겁니다. 자, 위에서 마감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본 기능은 실무 버전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 네. 네. 실제 2월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마감만 된다 이 말이네요.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여기 마감하고 뜹니다. 마감. 예, 마감은 됐다고 나오지만 실제로 2월은 안 됐다. 예, 실무 프로그램에서만 실제로 이런 작업이 2024년도로 넘어가는 작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마감이 된 상태에서는 점표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이 안 돼요. 예. 그러면 수정할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마감 취소를 눌러서 이 빨간 단추를 없앤 다음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합계잔액 시산표를 다시 작성을 해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아래로 가서 비용들을 보면은 또 수익을 보게 되면은 상품 매출, 대변이 없어졌죠. 또 매출원가도 차변 없어졌고 판매관리비도 차변 없어졌죠. 법인세 차변 금액 없어졌죠.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여기 손익이라는 계정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차변 대변 금액이 똑같아졌어요. 왜 똑같아졌을까요? 잔액을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냈잖아요.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면서 손익계정을 마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대변이 여기서 똑같아져 버려요. 그런데 원래 상품 매출이 이쪽으로 갔고 상품 매출이 똑같죠. 근데 차변의 비용도 상품 매출하고 똑같아진 거는 이 비용에다가 당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당기 순이익이. 그래서 똑같아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확인해야죠.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 거를 조회해 보세요. 그럼 아까 결차 결대가 5번에서 끝났는데 이제 6번에 결차가 아니고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2월 이익잉여금에서 손익 대체 분기에서 넘어온 겁니다. 자, 6번 전표 보세요. 상품 매출이 뭐예요? 수익이죠. 수익이 손익 계정 어디로 갔어요? 대변으로 갔죠. 차변이 상품 매출, 대변의 손익. 그 다음 7번 전표가 뭔가 보세요. 차변이 손익. 비용이 모두 6,300 어떻게 됩니다. 자, 대변에 전부 급여, 복리후생비 전부 대변에 가버렸죠.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비용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손익 계정이 차변에 왔습니다. 그러면 수익 1억 1천만 원과 비용 6,300만 원의 차이가 뭐예요? 당기순이익이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8번 전표를 보면 그 차액이 4,700입니다. 4,700이 손익계정 차변에서 어디로 갔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갔죠. 자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익계정 차변과 대변이 똑같아진 겁니다. 금액이 이제 합계가. 그리고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차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시 내년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년도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주는 작업까지 그 분계까지 10번 전표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누른 것이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뭐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한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251페이지까지 진도가 나간 겁니다. 결산을 끝냈어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